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바깥 생활을 자제해야 하는 시대에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애매하다 보니 항상 남의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제가 얼마 전 겪은 저와 우리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나 그런 게 아닌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 근교에 있는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부터 남편과의 연이 닿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보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덕에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를 판단하기에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이 유독 남달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크면서 받아왔던 조부모님이 주신 사랑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대학 시절부터 학점을 위해서 다니던 봉사활동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종종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방문해서 일손을 돕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정말 뿌듯함과 행복감을 안겨주었고 1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방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햇살이 뜨거운 한여름 어느 날, 저는 또 친구들과 모여 그날도 자주 방문하던 양로원으로 가기 위해 각종 먹을 것과 도움이 될 만한 생활용품을 잔뜩 싣고 출발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많이 지치긴 했지만 우리 방문을 격하게 환영해 주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양로원에 도착하니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우리 단체가 아닌 또 다른 단체도 같은 날 방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하나가 돼서 어르신들의 장기자랑과 다과 시간을 함께 돕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아, 그 과일 저 주세요. 제가 가서 씻어올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아까 성함이 지우 씨라고 했죠. 전 김석호입니다. 앞으로 종종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석호 씨. 그동안 한 번도 못 뵈었는데 다른 데서 하다가 오신 건가 봐요? 얼마 전에 이사하게 돼서 소속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친해지고 싶어서요. 생각보다 돌직구로 훅 들어오는 남편은 이미지와 달리 꽤나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 같아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함께 봉사도 다니며 추억도 쌓으면서 더 깊은 마음이 생겼고 우리 둘은 가치관도 서로 같아 더할 나위 없었기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박한 둘의 가치관 덕분인지 결혼식은 최대한 조촐하고 작게 하고 싶었고 작지만 아늑한 전셋집을 구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의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맞았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한 뒤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 집을 방문하면서 더욱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에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집은 남자만 셋인 집안인데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집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삭막한 기운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응원해 주신 시어머님 덕분에 남자 셋만 있는 집으로 시집간 저에게 그나마 큰 울타리가 있는 기분이 들었고 전 더욱 시어머님과 사이가 깊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이 환해지는구나. 앞으로도 부족한 내 새끼 데리고 살면서 고생하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땐 가차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도록 해라. 준비도 안 된 녀석을 이렇게 참한 아가씨한테 장가 보내려고 하니 내가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누구보다도 잘 내조하면서 살도록 할게요.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잘 살아갈게요. 그래, 집은 너네 힘으로 하겠다는 말 들었다.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기어코 안 받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섭섭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구나. 앞으로도 그런 무력 없이 행복하게 살다 보면 큰 복이 오는 날이 생길 거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시고 여유로워 보이시며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님께서는 제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시아버님 없이 홀로 아들 셋을 키우며 이때까지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다행히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보험금으로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많은 땅에 투자를 하셨고 투자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복 받았네, 시집 잘 갔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님의 재력은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었고 전혀 욕심나거나 그 어떤 도움도 시댁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의 강인한 인내력과 생활력에 대해서 전 너무 감명을 받았고 시어머님을 제 인생의 롤모델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하늘 같았던 시어머님이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글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 대신 직접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집안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면서 글을 읽지 못하시는 까막눈이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불편하고 힘들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이 나이까지 글 하나도 못 배우고 살았지만 너넨 참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 난 이제 소원이 없구나.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전 지금 어머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배워보실래요? 아이고 이제 와서 무슨 글이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더라. 뭐 그래도 알면 나쁘진 않겠다만 이 나이 먹고 머리에 그게 들어오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네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구나.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려고 해도 뭐 나이 먹고 창피해서 쉽게 배워지지가 않더구나. 아이 어머님이 하신다고만 하면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저 안 그래도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 공부 도와드린 적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평생의 소원 중 하나였던 글 공부를 가르쳐드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아주 빠르게 글을 배워나가셨어요. 곧 있으면 편지도 살살 쓰실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빨리 배워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결혼 생활을 하던 저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께서 남편 전화로 연락을 하셨고 주말에 전할 말이 있으니 다들 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은 없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고 주말이 되자마자 어머님 댁으로 저희는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벌써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 어떤 걸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주말에 있던 약속 취소하고 달려왔네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셨고 어머님의 안색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반기셨을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시니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내심 너무 걱정이 되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너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다들 바쁜 와중에 집으로 모이라고 했다. 엊그제 건강검진 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와달라길래 갔다 왔다. 안 그래도 요즘 입맛도 없고 자꾸 구토 증세, 배 아래쪽도 쿡쿡 쑤시는 것 같았는데 내 몸뚱이도 이제껏 굴리고 굴려서 그런지
멀쩡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생각보다 진전이 많이 된 상태인데 내가 무딘 사람이라 그런지 눈치도 못 채고 있었고 신락 같은 희망은 찾지 않는 게 좋겠더구나.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마찬가지였지만 첫째와 둘째네 부부는 뭐 저렇게 강인한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네 셋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건 너희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부터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 내가 살던 어린 시절은 못 배운 게 당연한 시절이었지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서 부모 잃고 집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 배우는 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난 항상 안타까웠다. 그 불쌍한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 재산을 전부 장학재단에다가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뜨기 전에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전 재산을 100%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모이라고 했다. 너희가 불만족할 이유도 없고 이건 오로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들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내 말 무슨 말인지 다들 알겠지? 그러자 큰아주버님은 대뜸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엄마가 가진 전 재산이 엄마가 번 돈이 아니라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해서 투자하다가 이렇게까지 불어난 건데 그걸 왜 다 나라에다가 퍼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한테도 줄 건 주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서운할 판에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전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우들아,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둘째 너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에이씨. 아이, 형님 말씀이 맞죠. 제가 아무리 둘째로 태어났고 별 말 없이 엄마 말 따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신지는 알겠는데 뭐 10%나 일부를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한테 맡기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입니까? 분명 다른 방법도 많을 거고 형님 말씀대로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저희한테 물려주고 가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저희도 다 곤란해요, 엄마. 큰아주버님에 이어 작은 아주버님까지 입이 툭 나와서는 시어머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재산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들 마음은 알겠다만 이건 엄연히 내 손 안에 있는 내 재산이다. 내가 내 재산을 좌지우지하겠다는데 내가 자식들 눈치 봐가면서 남은 생 살라는 거냐?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고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니들 세 형제한테 물려줄 재산 없으니 그렇게들 알고 있어. 니들이 날 안 보겠다 한들 내 생각에는 변함없다. 생각보다 시어머님의 생각은 매우 확고하신 편이었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머님을 만나뵈러 오지 않겠다며 버럭 화를 내는 큰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형님들도 하는 수 없이 씩씩대며 남편들을 따라 나서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가 큰 병에 걸려 곧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들 재산 얘기들만 혈안이 되어 버럭거리기나 하고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듯 저렇게 구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떠나 본인의 부모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슬프지도 않은지 평소에도 바늘로 콕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 싶었던 형제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제 사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편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의 뜻을 존중해요. 무엇보다도 본인보다 남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 받았던 감사함을 본인이 여유로워졌을 땐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엄마 말씀을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형님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는 엄마의 뜻을 따르도록 할게요. 전 살면서 엄마 재산을 탐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절대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의 남은 여생에 저랑 와이프랑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분명 제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여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역시 내 남편은 인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었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함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러 오기 전부터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시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전 정말 존경심을 감출 수 없었고 나이가 드셔서 혼자 계신다고 하면 꼭 시어머님만큼은 제가 모시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머님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구나.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더라도 너희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생 여한이 더 이상 없을 만큼 기쁠 것 같다. 고맙다 석호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야. 너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 애초부터 양가 부모님의 도움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 무력 등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저 또한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의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구분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탐욕은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삶의 모토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당시 남편과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과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한치의 후회도 없기 때문에 지금껏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큰형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나야. 이사 잘하고 있어? 근데 진짜로 괜찮겠어? 아니 어떻게 어머님 수발 들어가며 그 성격 다 맞추고 살라 그래? 진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 어차피 전 재산 중에 콩 한쪽도 안 떼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노인네를 언제까지 수발 두려고 하는 거야? 나 동서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대충 살아. 어차피 받을 것도 없다니까 참 답답하네. 아, 형님, 저희 부부 뭐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같이 살면서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동서는 참 속도 좋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는 나중에 내 것도 못 챙긴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안 그래도 애 아빠가 어제 어머님 댁 찾아가서 회사 자금으로 쓴다고 1억만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주시더라. 무슨 노인네가 죽기 전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럴 거면 자식들한테 한두 푼이라도 물려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동서? 형님, 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큰형님과 전화통화 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가족은커녕 어머님의 재산을 자기들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정말 어머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래서 자식 낳아봐야 소용없다라는 말들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나마 제 남편의 아내인 제가 차라리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마음을 절대 잊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님과 제 남편과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점점 좋아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병소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당신이 나타난 건 행운과도 같으실 거야. 물론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가진 인품과 깊고 따스한 마음, 나 정말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당신한테 베풀며 살아가도록 노력할게.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난 지금 좌절하고 말았을 거야. 고마워, 여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나한테 엄마와도 같은 존재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더군다나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어머님인데 나한테도 당연히 소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그만해도 돼요. 내가 어머님한테 더 잘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머님이 췌장암이라는 소식 듣고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내가 옆에서 어머님이랑 당신 꼭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해요, 우리. 남편과 저는 시어머님의 남은 생을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냥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문 초인종이 계속 울려댔고 뛰쳐나간 저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댁에 대낮에 만취한 채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작은 아주버님, 술 드셨어요? 다 필요 없다고. 이 집도 엄마 돈도 싹 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갖지도 못할 거고 주지도 않고 떠날 거 뭐하러 품고 있어? 다 부셔버릴 거야. 작은 아주버님은 몸도 혼자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된 채 어머님의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작은 형님이 오셔서 그나마 작은 아주버님을 말릴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본인 사업이 시국인지라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에게 돈 좀 달라고 하려던 찰나였는데 시어머님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어른스럽지 못한 작은 아주버님의 행동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암의 전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더욱더 어머님의 병간호에 집중했고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과의 시간 속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어머님의 혼잣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가 말동무를 충분히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허공을 보고 얘기를 하시곤 했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 조금 더 어머님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며칠 후 마당에서 조경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주방 쪽 창가에서 연기가 풀풀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가니 어머님이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으시고 샤워하러 들어가셔서 나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화장실 문을 열었고 어머님이 거기서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씻겠다고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전자에 갑자기 물을 올려놓고 들어가신 거였어요. 아니 어머님, 이걸 지금까지 올려두시면 어떻게 해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넘어지신 거예요? 아니죠? 너무 놀랬잖아요, 어머니. 무사하시다니 다행인데 이제 혼자 샤워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들어가서 씻겨드릴게요, 어머니. 언니야, 나 배 너무 고파. 언니, 과자나 빵 있어요? 네? 언니라뇨?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전에 저랑 같이 만둣국 끓여두셨잖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뇌리에 무언가 확 스쳤습니다. 몸이 아프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바깥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 집에만 계셨고
그로 인해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닐지 하는 생각에 얼른 다음날 어머님이 주로 다니시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 저의 생각이 맞았어요. 췌장암 말기에 치매라니.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머님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이 치매까지 오셔서 이제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미안해 여보. 이런 나한테 시집와서 이런 고생이나 시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매번 당신이랑 엄마만 놔두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진짜로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병원에서 치매는 확실하다고 한 거야? 언제부터 저런 증상을 보이셨는지 원.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사실 어머님이 요 근래 말수도 적어주시고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우리 크게 걱정하지 말아요. 나 우리 할머니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치매로 고생하시던 거 생각하면 어머님 옆에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니까 당신도 나한테 미안해 말아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여보.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어엿한 성인이 된 저는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그때 할머니 곁에 더 자주 있어드렸다면 그렇게 외롭게 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항상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팠고 아려웠어요. 그 마음의 빚을 이렇게라도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님을 더욱더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치매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간간히 얼굴을 비추던 큰 아주버님 댁과 작은 아주버님 댁의 발길은 뚝 끊겼고 다들 사는 게 바쁘더라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아픈 어머님을 붙잡고 사업자금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그놈의 돈돈돈 거리던 사람들이 이젠 어머님이 치매라는 소리를 듣고는 아예 오지도 않는 걸 보니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이렇게나 내 남편과 다른 인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자식 낳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님과 병원을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도 제 상태를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하루는 어머님께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얼른 머리만 자르고 와야겠다 싶어서 미용실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빨리 머리를 자르고 집에 다시 귀가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을 찾아 나섰고 작은 방 제 화장대 앞에서 온갖 립스틱을 다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채로 쓰러져 계신 어머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119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고 뜻하지 않게 들은 소식은 어머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시간이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도 제 품에 안겨 우는데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시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온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으로 불러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다음날 오후에 온 가족이 다 병원으로 모이게 되었죠. 그날도 씩씩거리며 병원에 귀찮다는 듯 방문하는 다른 가족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뭔 말을 하시려고 바쁜 큰아들을 부릅니까? 안 그래도 돈 못 벌어서 속이 다 문드러졌는데도 도움 한 번 안 주는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꼭 찾아오는 게 맞나 싶은데요. 니들 마음은 안다. 오늘 너희들을 불러 모은 건
내가 마지막으로 너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다. 윤 변호사 다들 알고 있지? 내가 만약에 소리 소문 없이 저 세상 가게 되면 꼭 윤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달라고 말해라.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과 마지막 유언이 남겨져 있으니까 꼭 그걸 보고 그대로 하도록 해. 아니 또 뭔 유언장이에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장학재단에 뭐 전재산 기부한다는 등 그런 쓸모없는 내용만 가득 써놨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말 듣고 엄마 때문에 큰아들 석병나서 열불 터져 죽겠는데 그걸 또 가서 읽으라고요? 적어도 엄마 우리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데 그걸 생전 본 적 없는 애들이나 가르치겠다고 기부를 하겠다는 건지 난 도통 엄마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뭐 뒤늦게 글이라도 배우셔서 그런가? 늦게 배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까? 큰형 말이 맞아요, 엄마. 그 애들한테 돈 퍼주고 백날 가르쳐나 봐야 거기서 잘 큰 애들이 몇이나 있을 거라고 엄마는 그렇게 못 배운 애들한테 베풀기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식 새끼들한테 몇 푼이라도 챙겨주고 갈 길 가쇼. 나 참 시간 아깝게 이런 소리 들으러 온 것도 짜증나는데 참. 엄마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나 보네. 할 말 없으면 우린 그냥 갑니다. 말에 담을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형제들. 그리고 그 와이프들은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는데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는 어머님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고 며칠 되지 않아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드리게 되었고 그나마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저와 제 남편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장례를 다 치른 후 어머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남편과 윤 변호사님을 찾아가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길 만한 것은 이 작은 선물뿐이구나.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특히 막내랑 막내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써보는 자필 편지로 내 마음과 유언을 전한다. 그동안 내가 치매인 것처럼 행동해서 막내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지? 사실 난 치매 걸린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인품을 확인해보고자 했던 행동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원망한다고 한들 내가 할 말은 없다만 그래도 나에게 소중한 자식들 중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자식들에게는 더 남겨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적어도 마음이 돌아섰던 첫째와 둘째도 다시금 마음 잡고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너희들의 행동이 난 유감스럽다. 그동안 날 챙기느라 애를 먹었던 막내와 막내 며느리에게는 내 재산의 50%를 떼어주마. 그리고 나머지 50%는 내가 살아오면서 항상 해보고 싶었다는 장학재단의 기부를 꼭 해달라고 윤 변호사에게 전달해놨으니 그리하면 된다. 가는 날까지 내 자식들 고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도 앞으로 살면서 사람의 기본 예의와 덕을 지키며 남을 돕고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에는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한 글자 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고 재산에 대해 반절은 우리 부부에게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장학재단에 기부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부부는 형님들 댁에 찾아가 보여드리며 말씀드렸고 큰아주버님은 온 집을 박살내며 난리를 쳤고 큰형님은 이제야 땅을 치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안 돼서 죽으려는 사람 끝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당신한테 말했죠? 어머님이 떼줄 수도 있으니까 가끔이라도 찾아가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말. 당신처럼 멍청하게 살다가는 이렇게 다 뺏기잖아요.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우리 갈라서요. 당신 같은 멍청한 인간이랑 이제까지 산 내가 바보지 진짜. 작은 형님 댁은 정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다툼이 심해졌고 그 길로 큰형님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술에만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집만 전전긍긍하는 호래비 신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회사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진작 회사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은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 후로 작은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 동서,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홀라당 그 돈을 다 동서네가 먹겠단 거야? 그래도 형제고 가족인데 어느 정도 셋이 나눠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 큰형님도 그렇게 해준다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니까 동서가 잘 생각해봐. 이건 아니지. 어머님을 동서네가 모셔봤자 얼마나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 시집와서 그 정도 고생은 누구나 하는 건데 지금 내 남편도 술독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사는 거 안 보여? 동서가 사람이라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동서네도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다시 전화 줘. 뭐 필요하면 내가 가도 되니까 별뜻 없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족들 다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형님,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꼭 드려야겠네요. 형님들부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도 그리고 췌장암이라고 판정받으신 날에도 형님들이 어머님한테 와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다들 자기 가족 챙기기만 바빴지. 어머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 보답할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사람이 돈을 따라간다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면 나누고 살아야 한다고요? 형님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셔야죠. 사람이 너무해도 진짜 정도가 있지.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재산 나눠드릴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큰형님한테도 연락 닿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저히 저도 작은 형님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속 터지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버리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니 그동안 했던 어떤 일보다도 잘했다고 저를 되려 다독여 주시더군요. 우리 가족은 어머님이 주신 일부를 평소에 다니던 봉사활동지에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소식으로는 큰형님 댁은 사업이 완전 폭삭 망해버려서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었고 큰형님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 그대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도 아직도 술을 못 끊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와이프는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상간남이랑 바람이 난 상태였기에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군요. 다른 가족들의 불행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과연 어머님의 유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살아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판국에 진짜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니 적어도 난 사람답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남편과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평생을 남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과 선행을 베풀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은 배가 되었고 적어도 사람이 해야 하는 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하늘을 보면 시어머님의 인자한 웃음이 눈앞에 그려지곤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조금 더 베풀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 앞으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닌 나눔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신다면 큰 복이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